4월에는 금리 동결을 예상하지만 빠르면 5월 중에는 금리 인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벌써 들려오고 있는데요. 일단 4월 금리 동결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을 벌었다는 인식이 우세한 모습이지만 4월 금통위가 열리고 난 이후에 채권 시장은 또다시 고민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채 선물은 보합권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반의 상승폭을 모두 내준 모습인데 현재는 이티골은 103.13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증권 쪽에서 4,600계약 정도 그리고 외국인이 2,200계약 정도 순매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외환시장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이 하락폭이 점차적으로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현재 0.25% 하락하면서 1,085원 80전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타면서 환율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책국의 금리는 인상하고 1,050원 정도까지 환율 하락을 용인할 것으로 보인다는 메들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영향으로 환율의 하락 압력은 가중되는 모습입니다. 수출업체 내고 물량까지 출해되면서 환율의 하락폭이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달러 엔 환율의 흐름을 보면 상승권으로 다시 전환이 되면서 달러당 85.23엔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채권과 외환시장 동향 확인해봤습니다. 어젯밤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7.4의 강진으로 100여 명이 부상하고 390여만 가구가 정전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NHK 등의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부상자는 오전 6시 30분 현재 미야기현에서 46명, 이와떼현에서 25명 등 모두 1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와떼현과 아오모리현, 아키타현의 전역에 전기가 끊겼고 미야기현과 후쿠시마현 일부 지역에서도 전기가 불통되는 등 모두 392만 4천여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새로운 피해가 우려됐던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는 1에서 6호기로 모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일본 방사능 누출 여파로 전국에 방사능 비가 내렸던 것과 관련해서 오늘부터 시금치와 깻잎, 배추 등 노지에서 재배되는 채소 등의 농산물 40건을 대상으로 특별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13일까지 분석 작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조사 결과 방사성 물질 허용 기준을 초과한 채소에 대해서 시중 유통을 차단하고 인근 지역까지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비가 내린 후 일주일이 지나 농산물의 부적격 판정을 내려도 이미 시중에 유통된 후여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우리 시간으로 어제 금리를 올렸습니다. 트리셰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최근 급등하는 물가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 중앙은행 기준금리는 2년 만에 1.25%가 됐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줄여서 PF 사업이라고 하죠. 이 별다른 담보 없이 사업 계획만 갖고 은행 돈을 빌려서 사업을 추진한 이후에 나중에 개발 이익으로 돈을 갚는 사업 방식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 판만 벌여놓고 진행이 안 되는 대규모 PF 사업이 태반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악화되고 결국 국가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위기의 PF 사업. 결국 해법은 서로 간의 양보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최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광교 신도시에서 추진 중인 에코닐 PF 사업. 코엑스 7배에 달하는 부지에 2조 1천억 원을 들여 56층 규모의 주상복합과 대규모 상업시설을 짓는 사업입니다. 지난 2008년 8월 산업은행과 대우건설을 주축으로 한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채 한 달이 안 돼 들이닥친 금융위기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은 3년 가까이 표류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PF 본계약이 극적으로 체결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사업 조달에 성공한 근본 요인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땅값입니다. 애당초 사업자를 선정할 때 땅값보단 사업계획 점수 비중이 높았습니다. 광교 에코닐의 땅값은 감정가격의 103%. 사업자 입장에선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이나 판교 알파돔 시티 사업에 비해 땅값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건설사들이 땅값을 내야 하는 시점도 분양 사업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실제 사업이 추진돼 이익이 발생하면 그때 땅값을 낼 수 있게 돼 사업자의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다만 그로 인한 금융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키로 했습니다. 소지 비용을 납부하는 시기가 일부 조정이 됐고 조정이 되면서 일어나는 금융 비용의 문제가 여차하면 또 특혜 소지가 있었는데 이 금융 비용은 사업 시행자 측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이렇게 합의된 그런 내용. 결국 사업 참여자가 한 발씩 물러서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셈입니다. 총 사업비가 28조 원에 달하는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주관사인 삼성물산이 발을 빼버린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은 바 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자금이 투입돼 사업이 지연되면 될수록 사업자 전체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만큼 위기의 PF 사업을 살리기 위해선 상호 양보와 타협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어 보입니다. SBS CNBC 최소호입니다. 네, 이동통신사들이 고객 수를 늘리는 것 말고도 사활을 걸고 경쟁하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사용하는 주파수인데요. 오는 6월로 예정된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이동통신사들의 주파수 확보 전쟁을 이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경매로 내놓는 주파수는 스마트폰의 황금 주파수로 불리는 2.1GHz 대역입니다. 해외 로밍이 편리하고 휴대전화 종류도 다양해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3세대 이동통신용으로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주파수입니다. 이통사들은 이 주파수를 가져가기 위해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스마트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이 빠르게 보급되면서 지난 1년 사이 10배 이상 폭증한 데이터 사용량을 감당하기엔 주파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 이통사들은 한정된 주파수를 모두 자신들에게 달라며 저마다의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주파수를 이용해 이동통신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은 SK텔레콤과 KT 두 곳입니다. 따라서 가장 피가 마르는 건 2.1GHz 주파수가 하나도 없는 LG U+입니다. 이번에 2.1GHz 주파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지금처럼 아이폰 같은 인기 스마트폰을 판매할 수 없어 스마트폰 시장 경쟁이 점점 더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KT도 오는 7월부터 2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끝내고 3세대인 2.1GHz 서비스만 하기로 해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KT와 LG U+는 특히 SK텔레콤이 주파수를 추가로 가져갈 경우 1위 사업자의 독점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가입자가 많은 회사가 주파수도 더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주파수는 일종의 도로와도 같아서 넓을수록, 즉 많이 보유할수록 더 빠르고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초 예정보다 조금 미뤄 오는 6월쯤 주파수 경매를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스마트폰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이동통신사 간의 경쟁은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SBS CNBC 이희정입니다. 환율과 금리 그리고 물가의 삼고시대, 재테크 전략을 이 고액 자산가들은 어떻게 세우고 있을까요? 신한은행 PB 서울파이낸스 골드센터의 송민우 부지점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특히 고액 자산가들을 많은 고객으로 확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요즘에 주로 어떤 이야기들을 하셨는지 예. 궁금합니다. 그분들은 어떤 점에 관심이던가요? 예. 아무래도 뭐 거액 자산가들이시다 보니까 네. 본인들의 자산을 어떻게 잘 운용할까 이제 첫 번째 문제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으신 물가 그리고 뭐 결국은 환율 네. 그다음에 뭐 금리를 올리느냐 내리냐는 이 환율 이렇게 금리 이 세 가지 누구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경제 지표에 대해서 역시 거액 자산가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또 그 변동에 따라서 자산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이 부분을 굉장히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도 많이 오르고 금리는 계속해서 오를 것 같고 네. 또 물가 부담도 높아지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시각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들을 많이 갖는 건가요? 아니면 왜 관심이 높죠? 예, 실제 뭐 많은 리포트들도 나오고 정보도 받고 하셔서 예. 뭐 환율이 올라갈 것인지 뭐 내려갈 것인지 금리가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뭐 이런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될 텐데 실제 지금 많은 거액 자산가 분들은 일반적인 의견은 아마 그 $1 환율이 좀 떨어지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그래요. 예, 대체적으로 그런 것 그런데 같아요. 또 일부는 그렇지 않은 시각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네. 그런 분들의 판단이 상당히 맞는 걸로 저는 그래요? 예, 하고 있는데 뭐 책상머리에서 연구하시는 우리 이코노미스트나 애널리스트나 이런 분들보다 거액자산가들이 보는 쪽이 더 맞았었나요? 예, 뭐 제 경험에는 한 80% 이상은 맞는 것 같고요. 그래요?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 어떤 그 달러에 대한 그 수요가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점차 늘어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뭐 달러로 운용되는 자산의 네. 어떤 비중이 좀 커질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뭐 그분들이 달러가 왜 오를 것이냐라고 판단한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엔화나 네. 이런 유로화가 당장은 뭐 이제 기준금리도 유로화가 올려서 뭐 좀 강세가 됐다고 하지만 네. 결국은 그런 것들이 그 남유럽 국가들 이제 최근에 포르투갈 문제나 이런 그 남유럽 국가들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은 결국 금리 올리는 게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달러가 엔화나 유로화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강세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대체적인 시장의 시각과는 반대네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네. 저가 이제 자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예. 충분히 염두에 두시는 것이 전혀 배제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자산 운용에 효율적인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소식입니다. 예. 왜냐면요, 저희가 지난 이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원화 강세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만약에 해외로 돈 송금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좀 늦추고 네. 해외에서 주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네. 원화 강세가 추세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